여러분, 통장에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번듯한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성공한 노후 같으신가요? 저도 딱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고 자부했죠. 저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을 깎고 다듬으며 상무이사까지 달았던 최형민입니다. 은퇴하던 날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짐을 쌀 때만 해도 제 앞날은 찬란한 금빛일 줄 알았습니다. 9월동에 대출 하나 없는 5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현금도 2억 넘게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9월동 예술회관역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면접을 보고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1월의 인천 찬바람이 왜 이렇게 뼛속까지 시린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 점장이 제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그러더군요. 상무님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밤새 물건 채우고 바닥 닦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30살도 안 돼 보이는 새파란 점장 앞에서 저는 비굴하게 웃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아유, 그럼요. 제가 공단에서 밤샘 작업하던 가락이 있어서 자신 있습니다. 제발 써만 주십시오. 그 말을 뱉는데 목구멍이 턱 막히더라고요. 평생을 최 상무님 소리 들으며 대접받던 제가 왜 고작 시급 9,860원짜리 알바 자리에 목을 매는 처지가 됐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오늘 점심이었습니다. 9월동 예술회관 근처에 장어 잘하기로 소문난 집이 하나 있어요. 남동공단 시절 제 밑에서 부장, 과장 소리 듣던 후배 셋이 퇴직 1주년이라고 모임을 하자더군요. 오랜만에 어깨에 힘 좀 주고 나갔습니다. 여전히 번쩍거리는 제네시스 G80을 끌고 식당 앞에 내렸죠. 그 녀석들 앞에서 기죽기 싫어서 제일 비싼 특장어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술 기운이 오르자 가장 아끼던 후배 녀석이 제 속을 툭 긁는 겁니다. 상무님, 9월동 그 아파트 요즘 시세 좀 떨어졌다면서요? 5억도 간당간당하다던데. 아니, 연금 200 받아서 그런 차 유지비는 나옵니까? 저희가 눈치 없이 비싼 장어 먹자고 했나 보네요. 상무님 형편 아니까 오늘 술값은 저희가 n분의 1로 나눠서 낼게요. 상무님은 그냥 계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귀끝이 화끈거렸습니다. 나 최형민이야. 너희들 집 살 때 돈 빌려주고 보너스 챙겨주던 상무라고.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는데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결국 자존심 때문에 제 개인 카드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내가 쏜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32만 7천 원. 영수증이 출력되는 그 짧은 직 마이너스 소리가 마치 제 노후를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32만 원이 우리 부부의 일주일 생활비라는 걸 저는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식당을 나와 제네시스 운전대를 잡는데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기름값이 아까워 에어컨도 못 켜고 창문을 열고 달리는데 인천대공원 앞을 지날 때 결국 눈물이 핑 돌더군요.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제네시스를 타는 제가 왜 지금은 아내 몰래 편의점 알바를 구하러 다녀야 할까요? 200만 원이라는 연금이 왜 제 삶을 구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을까요? 제가 과연 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비참한 노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60대에게 연금 200만 원과 집 한 채는 결코 안전한 성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방심하게 만들고 결국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겪은 이 처절하고 뼈아픈 실수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통장에 일어날 일입니다. 저처럼 바보 같은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고 진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상무 최형민이 왜 1년 만에 알바생이 되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지독한 절삭유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쇠 깎는 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가득한 그곳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자동차 기어 박스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저는 33년을 버텼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 상무이사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 청춘과 건강을 그 공장 바닥에 다 쏟아부었죠. 은퇴하던 날 후배들이 마련해준 조촐한 이임식에서 저는 당당했습니다. 상무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사모님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푹 쉬세요. 꽃다발과 감사패를 들고 공장 정문을 나서는데 묘한 해방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날 제 퇴직금 계좌에 찍힌 숫자는 정확히 2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낸 국민연금도 매달 140만 원씩 나오기로 확정된 상태였죠. 아내 미진 씨의 연금과 나중에 받을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은 거뜬했습니다. 인천에서 집 한 채 있고 현금 2억에 매달 200만 원이면 왕족이지. 그때 제 머릿속 계산기는 그렇게 장밋빛 미래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제 인생 가장 큰 착각이었는데 말이죠. 퇴직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천 서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나온 법인 차량만 타다가 내 차를 사려니 가슴이 뛰더군요. 딜러가 추천하는 검은색 제네시스 G80 앞에 섰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정도 채통이면 이 정도는 타셔야죠. 상태 아주 좋습니다. 중고라고는 하지만 4,500만 원이나 하는 거금을 단시불로 긁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은근히 눈치를 주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수입도 없는데 좀 과한 거 아니야? 아반떼나 소나타도 좋은데. 저는 허허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진 씨, 나 최형민이야. 남동공단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은퇴했다고 바로 경차 타면 사람들이 나 망한 줄 알아. 걱정 마. 내 계산 다 서 있으니까. 사실 그때 제가 믿었던 건 통장에 든 2억 원이라는 뭉칫돈이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은 그냥 용돈 정도로 생각했고 급할 때 쓸 돈이 2억이나 있다는 안도감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제네시스 시트에 앉아 가죽 냄새를 맡으니 다시 상무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9월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더군요. 생각처럼 노후가 만만치 않다는 신호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달 카드값이 나오던 날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차 보험료의 취등록세, 그리고 지인들과 은퇴 축하주 몇 번 마신 게 전부였는데 700만 원이 넘게 찍혔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현금이 1억 5천만 원 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번 달은 좀 많이 썼네? 다음 달부터 아끼면 되지 뭐. 아내는 말없이 가계부만 뒤적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저는 은퇴한 선배들이 왜 그렇게 돈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민이 너 현금 흐름 우습게 보지 마라. 뭉칫돈은 금방 녹아 없어져. 먼저 은퇴한 공장장 선배가 술자리에서 했던 충고를 저는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에이, 형님은 관리를 못하셔서 그런 거고 난 상무 출신인데 다르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퇴직금 봉투를 손에 쥐고 계신가요? 그 돈이 영원히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으신가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운 월 200만 원의 연금 계획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요. 그 구멍은 제가 가장 믿었던 자식,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동 34평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실 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이 나중에는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이 될지 말입니다. 노후 자금 2억 원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5억짜리 아파트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 집이 여러분의 입에 밥을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연금을 갉아먹는 거대한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이 끔찍한 반전의 서막은 바로 우리 아들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제 노후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제네시스 G80 신차급을 뽑고 나니 취등록세에 보험료까지 해서 거의 7,500만 원이 통장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가더군요. 남은 돈은 딱 1억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은퇴한 60대에겐 목숨줄과 같은 돈이었죠. 그래도 매달 연금 200만 원 나오니까 이 현금은 비상금으로 꼭 쥐고 있자. 그렇게 아내와 약속하고 9월동 아파트에서 평온한 은퇴 생활을 시작한 지 딱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송도로 분가에서 살던 아들놈이 일요일 오후에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없던 녀석이 한우 세트를 들고 며느리랑 손주까지 데리고 나타났을 때 사실 저는 반가움보다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사람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30년 남동공단 짬밥이 어디 안 가는지 녀석의 굽실거리는 허리각도만 봐도 알겠더군요. 아, 오늘 내 통장이 털리겠구나.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과일을 내왔을 때 아들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송도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 나왔는데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당장 1억 5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이거 못 구하면 저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 5천? 제 통장에 남은 돈이 1억 4천인데 녀석은 제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사과를 깎던 아내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손주 녀석을 제 품에 안겨주더군요. 아버님, 저희 진짜 염치 없지만 할아버지 좋아하는 우리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요즘 송도 전세 사기도 많아서 무서운데 차라리 이번에 무리해서라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나 이제 돈 없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상무 최형민이라는 자존심이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동공단에서 그 고생을 하며 자식놈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와서 돈 없어서 아들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아들놈이 쐐기를 박더군요. 아버지, 저번에 퇴직금 2억 넘게 받으셨잖아요. 저 이거 그냥 달라는 거 아니에요. 2년만 쓰고 집값 좀 오르면 바로 대출 받아서 갚을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내 미진 씨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형민 씨, 우리 이제 수입도 없는데 그 큰 돈을 어떻게 해줘? 당신 노후 자금인데. 그 말이 제 자존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애들 앞에서 면박을 줘? 내가 상무인데 내 자식 전세금 1억 5천 하나 못 해줄까봐? 결국 저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모레 은행 문 열자마자 보내주마. 그러니까 그만 울고 과일이나 먹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호기가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요.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아내와 저는 밤새도록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통장에 남은 거 1억 4천밖에 없는데 1억 5천을 어디서 구해? 결국 저는 부족한 1천만 원을 메우기 위해 30년 부어온 제 종신보험에서 약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들 통장으로 1억 5천만 원을 쏴준 겁니다. 이체를 마친 순간 스마트폰 뱅킹 화면에 찍힌 잔액 1만 4,200원. 그 숫자를 보는데 갑자기 손발이 차가워지더군요. 평생 일해서 1군 전 재산이 1초 만에 공중분해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은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라며 뛸 듯이 기뻐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자위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아들놈이 효도로 갚겠지. 내 자식인데 어디 가겠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넘어가고 나니 제 어깨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돈을 주기 전까지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하던 아들놈이 돈을 받고 나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한 번은 송도 아파트 이사는 잘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받더군요.
아버님, 저희 요즘 대출 이자 갚느라 맞벌이 시작해서 너무 바빠요. 나중에 정리되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명치 끝이 아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놈은 제 퇴직금을 빌린 돈이 아니라 미리 받은 유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제네시스 할부금에 보험료, 통신비까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만 150만 원이 넘는데 수중에 당장 쓸 현금이 0원이 된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200만 원은 이제 제 생활비가 아니라 빚을 갚고 세금을 내기 위한 통행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만약 지금 우리 부부 중 누구 하나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당장 경조사비라도 나가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자 밤에 잠이 안 오더군요. 9월동 34평 거실이 왜 그렇게 넓고 춥게만 느껴지는지 아내는 그날 이후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식인데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갚겠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달콤한 독약입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단순히 돈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제가 아들에게 돈을 다 퍼준 사정은 봐주지 않았거든요. 5억짜리 아파트와 번쩍거리는 제네시스를 가진 상무 최영민에게 국가는 생각지도 못한 고지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매달 25일이면 들어오는 국민연금 140만 원과 아내의 연금 30만 원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 현금은 없어도 매달 200만 원. 이 정도면 인천에서 둘이 입에 풀칠은 하겠지라고 자위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우편함에 꽂힌 노란색 봉투 하나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였습니다. 봉투를 뜯어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42만 7천 원. 아니, 이게 말이 돼?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은퇴해서 연금만 받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고 아들놈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놈이 송도 아파트를 사면서 제 퇴직금을 가져갔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재산가로 분류된 겁니다. 나라는 제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다 줘서 빈털털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사는 9월동의 5억 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상무 체면 살리겠다고 뽑은 제네시스 G80을 돈줄로 본 겁니다. 집이 있으니 점수가 올라가고 3500cc 대형차를 타니 또 점수가 올라가더군요. 숨만 쉬어도 매달 연금의 4분의 1이 건강보험료로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9월동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인천 남부지사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고지서를 내던지며 항의했죠. 보세요. 나 이제 은퇴해서 소득이 연금밖에 없어요. 차도 중고로 산 거고 집도 이거 하나뿐인데 보험료가 40만 원이 넘는 게 제정신입니까? 직원은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현재 보유하신 주택의 공시지가와 차량 배기량이 기준을 초과하셨어요. 연금 소득도 일정 금액 이상이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합산된 금액입니다. 법이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 없다는 그 말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세금 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자부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국가는 저를 빨대 꽂을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지막 보루는 기초연금이었습니다. 65세가 넘었으니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30여만 원을 받으면 건보료로 나가는 돈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거라 계산했거든요. 아내 미진 씨도 여보, 동네 영철이 아버지는 기초연금 받아서 손주 용돈도 준대요. 우리도 신청해봐요 라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설레는 마음으로 남동구청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적합.
사유는 소득인 정액 초과였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와 제네시스 G80 그리고 제가 받는 국민연금액을 합산하니 제가 우리나라 노인 중 상위 30%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상위 30%? 내가 지금 통장에 1만 원밖에 없어서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는 것도 망설이는데 내가 부자라고? 허탈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구월동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아파트의 대형 세단을 끄는 상무님인데 속은 골물대로 골마 터진 빈 껍데기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 42만 원 떼고 아파트 관리비 35만 원 내고 제네시스 자동차세랑 기름값, 보험료로 30만 원 나가고 통신비랑 각종 세금까지 내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돈은 7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하루에 2만 원으로 둘이서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옷도 사입고 경조사도 챙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인천 이음카드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여보, 이번 달부터는 고기 반찬 좀 줄여야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금이 없다는 공포가 사람을 얼마나 비굴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비굴함이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집값 좀 올랐으니 나중에 팔면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그 집을 팔기 전까지 매달 부자 통행세를 걷어갑니다. 통장에 현금이 없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그 5억짜리 아파트와 제네시스가 사실은 제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었다는 것을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 200만 원,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 42만 원, 아파트 관리비 35만 원, 제네시스 유지비와 보험료 30만 원, 그리고 통신비와 각종 공과금을 떼고 나니 우리 부부 손에 쥐어지는 돈은 딱 70만 원이었습니다. 70만 원. 하루로 나누면 2만 3천 원 꼴입니다. 두 사람이 세 끼 밥 먹고 가끔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구 경조사라도 한 번 챙기면 곧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이죠. 7억 가던 집이 5억으로 떨어졌어도 남들이 보기엔 여전히 번듯한 아파트의 대형 세단을 끄는 상무님인데 실상은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살 때 100원 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는 실버 푸어가 된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평생을 대접받으며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출을 줄이는 건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이 바닥을 보이고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돌아올 기미가 없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고기 좀 먹을까? 당신 요즘 기운도 없어 보이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고기는 무슨 고기야? 지금 한 푼이 아쉬운 판에. 대충 된장찌개나 끓여 먹어. 아내의 풀 죽은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제 입에선 날카로운 말만 나갔습니다. 자존심이 상할수록 목소리는 더 커지더군요. 결국 우리 부부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어둠 속의 쇼핑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구월동 집에서 조금 떨어진 홈플러스 간석점입니다. 왜 굳이 그 먼 곳까지 가냐고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무서웠거든요. 구월동 아파트 단지 근처 마트에는 남동공단 시절 지인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널려 있습니다. 상무님, 여기서 뭐 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웠습니다. 밤 9시 반, 홈플러스 신선식품 코너에는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 그 노란색 30% 할인 스티커가 붙기를 기다리는 하이에나들 말입니다. 아내 미진 씨는 한때 백화점 VIP 소리 듣던 사람인데 이제는 노란 스티커가 붙은 고기팩 하나를 집어들기 위해 젊은 주부들과 어깨 싸움을 합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일했는데 내 마누라를
저 스티커 하나에 목매게 만드나 싶어서요. 한 번은 아내가 50% 할인 딱지가 붙은 고등어 2마리를 집어들고는 아이처럼 좋아하더군요. 여보, 이거 봐요. 오늘 횡재했네. 그 환한 웃음이 왜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던지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 길, 주차장에 세워둔 제네시스 G80이 달빛을 받아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성공한 노년의 차인데 트렁크에 실린 건 마감 세일에서 건진 반값 채소와 고등어뿐이었습니다. 이 차 그냥 팔면 안 될까? 기름값도 무섭고 보험료도 장난 아니잖아. 아내의 말에 저는 또다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차까지 없으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최상무가 아반떼 끌고 다니는 꼴 보고 싶어? 사람 무시당하는 거 한순간이야.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 제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 제네시스는 제 무너진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 쇳덩어리 하나가 저를 여전히 상무로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제 인생을 더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짓이었는데 말이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주말에 오랜만에 고향 친구가 인천항 근처에서 회 한점 하자며 전화를 했습니다. 형민아, 너 퇴직하고 얼굴 보기 힘들다. 송도 가서 잘 산다더니 바쁜 모양이지? 그래, 요즘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아서 말이야. 다음에 내가 한번 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회 한 접시 사 먹을 돈 5만 원이 없어서 친구 전화도 피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인천대공원에 산책을 가고 싶어도 주차비 1,000원, 커피 한 잔 값이 무서워 거실 소파에만 앉아있게 되더군요. 9월동 5억 아파트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은 저렇게 화려한데 제 집안은 관리비를 아끼느라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어낸 꼴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패딩을 입고 앉아있는 아내의 손은 벌써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인천 이음카드 잔액 얼마나 남았지? 응, 아껴 쓴다고 했는데 벌써 10,000원도 안 남았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없는 것도 고통이지만 더 무서운 건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달에는 좀 낫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내달에는 건강보험료가 또 나올 거고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는 올라갈 거라는 계산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이런 처절한 생활 속에서도 저는 아들에게 전화 한 통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돈 좀 돌려달라는 말이 제 마지막 자존심을 꺾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자존심이 결국 제 아내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집이 5억인데 팔면 되지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60평생 일궈온 내 집을 판다는 건 내 인생의 실패를 인정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그 얄팍한 자존심이 사실은 제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것을요. 인천의 겨울 바닷바람은 유난히 매섭습니다. 특히 남동공단에서 불어오는 그 짠 기운 섞인 칼바람은 9월동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를 칼날처럼 파고들죠. 관리비를 아끼겠다고 거실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려놓은 탓에 집안에서도 우리는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고 지냈습니다. 여보, 나 무릎이 너무 시려요. 조금만 온도를 높이면 안 될까? 아내 미진 씨가 담요를 둘러쓰고 파르르 떨며 묻는데 저는 차마 보일러 스위치로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통장에는 이번 달 건강보험료 42만 원을 내고 남은 푼돈뿐이었거든요. 조금만 참아. 금방 봄 오잖아. 양말 하나 더 신어. 저는 오히려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만 태웠습니다. 그게 제 못난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갚겠지. 연금 200이면 어떻게든 살겠지라며 가짜 안도감의 껍데기 속에 숨어 있었죠. 하지만 그 껍데기가 박살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화장실을 가려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평소 좋지 않던 무릎 연골이 완전히 한계를 넘긴 겁니다. 급하게 제네시스 뒷좌석에 아내를 태우고
구월동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나갔지만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의사가 제게 차트를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합니다. 양쪽 다 수술하셔야겠어요. 그대로 두면 평생 못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니 대략 80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800만 원. 누군가에겐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일지 모르지만 전 재산을 아들에게 밀어 넣어주고 당장 내일 관리비를 걱정하는 저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벽이었습니다. 선생님, 보험 처리는 안 되나요? 우리 집사람 실비 보험 들어둔 게 있는데. 비굴하게 묻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공관절 재료나 일부 재활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본인 부담금이 꽤 나옵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7천만 원짜리 차를 모는 상무 최형민이가 아내 수술비 800만 원이 없어서 병원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돈 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해본 제가 자식 전세금으로 내 노후를 통째로 바친 제가 처음으로 국어를 아닌 국어를 하게 된 겁니다. 아들아, 나다. 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저번에 가져간 돈 중에 한 1,000만 원만 먼저 보내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기대했던 효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진짜 죽을 맛이에요. 지금 송도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2배로 올라서 한 달에 원리금만 300만 원씩 나가요. 애 교육비에 생활비 하면 저도 마이너스입니다. 아버지는 연금 200이나 받으시는데 그 돈은 다 어디 쓰시고 저한테 그러세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그 차가운 말 한마디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 쓰시고라니? 지 전세금 해준다고 내 퇴직금 1억 5천을 통째로 가져간 놈이 할 소리입니까? 야 이놈아, 그 돈이 누구 돈인데? 내가 내 노후 다 털어서 넣어준 거 아니냐?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아들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장인 어른께라도 좀 빌려보시던가요.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군요.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병실에서 통증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도 제가 걱정할까봐 여보, 나 그냥 주사 맞고 버티면 돼. 수술 안 해도 되라고 말하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자식에게 준 건 사랑이었지만 자식이 받은 건 당연한 권리였던 겁니다. 고마워할 줄 알았던 자식은 오히려 제가 주는 도움을 족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한번 비굴해지기로 했습니다. 구월동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창구 직원이 조회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연령대가 높으시고 고정소득이 연금뿐이라 대출 한도가 거의 안 나오세요. 게다가 이미 아드님 전세금 때문에 약관 대출 받으신 기록도 있어서 추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5억짜리 집을 담보로 800만 원을 못 빌리는 상황.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무이사라는 타이틀, 5억짜리 집, 제네시스. 이 모든 껍데기가 아내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자식인데 설마나 몰라라 하겠어? 라고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자식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지워지는 건 부모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자식의 양심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건 도박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제네시스를 결국 눈물로 팔게 될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요. 그리고
그 제네시스를 판 돈으로 아내의 수술비를 결제하던 그날, 저는 비로소 진짜 은퇴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네시스를 팔기로 결심한 날 아침,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핸들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남동공단 상무 최형민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제 인생의 화려했던 시절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징표였던 쇳덩어리. 인천 가좌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엠파크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인천항의 풍경이 왜 그렇게 뿌옇게 흐려 보이던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차는 아주 깨끗한데 요즘 대형 세단 중고 매물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예전 같지 않네요. 4,200만 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신차급으로 7,500만 원 넘게 주고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거의 반토막이 난 가격이었습니다. 피눈물이 났지만 당장 아내의 수술비가 급했기에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를 넘기고 돌아오는 길, 지하철 예술회관역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그래, 차는 다시 사면 되지. 일단 우리 미진이부터 살리고 보자. 차를 판 돈 4,200만 원으로 아내의 수술비를 결제하고 그동안 밀렸던 보험료와 아파트 관리비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고도 3천만 원 정도가 남더군요. 아내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 회복 중이었고 저는 모처럼 만에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보다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우편함에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채권 가압류 통지서. 보낸 곳은 이름도 생소한 대부업체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빚을 진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와? 손을 벌벌 떨며 내용을 읽어내려가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놈이 송도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할 때 제 퇴직금 1억 5천만 원만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놈 손에 이끌려 은행에 가서 사인을 해줬던 그 서류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인 줄로만 알았던 그 사인이 사실은 아들놈이 송도에서 시작했다는 작은 사업체의 연대보증 서류였던 겁니다. 아들놈은 저에게 아버지, 이거 그냥 절차상 필요한 형식적인 사인이에요 라고 웃으며 말했었죠. 저는 제 자식을 믿었고 상무까지 단 놈이 서류 한 장 제대로 안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놈의 사업은 이미 반년 전부터 망해가고 있었고 제 아파트, 이 9월동의 5억짜리 아파트가 그 빚의 담보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채무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무려 3억 2천만 원. 이놈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어떻게 애비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송도 아파트 날리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집이라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사업 다시 일으켜서 다 갚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나중에 갚겠다는 그 공허한 약속. 30년 넘게 기름때 묻혀가며 일해서 얻은 이 집 한 채가 이제는 제 것이 아니게 된 겁니다. 대부업체에서는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수술하고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내에게 우리 이제 집도 잃게 생겼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패딩 점퍼를 입은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냉골이 된 집안보다 제 마음속에 몰아치는 배신감의 찬바람이 더 매서웠습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내주면 그 자식이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기막힌 건 그 대부업체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연금 계좌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압류방지 계좌가 아니라면 일정 금액 이상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법적 허점을 파고들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상무님, 9월동 아파트 날리기 싫으시면 매달 연금 들어오는 거에서 이자라도 갚으세요. 안 그러면 사모님 계신 집으로 당장 사람 보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비열한 목소리에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집사람만은 모르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방법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제네시스를 팔고 남은 3천만 원뿐이었으니까요. 3억에 빚앞에 3천만 원은 조족지혈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들으면서 자식 일인데 서류를 확인 안 했겠어?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식이 간절하게 부탁하면,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아들이라면 눈이 멀게 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사탄이 파고드는 틈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해준 그 사인 한 번이 제 60평생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배신감의 끝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 간의 처절한 사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압류 통지서를 품에 넣고 송도로 향하는 길. 인천대교를 넘어 송도 국제도시의 화려한 빌딩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반짝이는 건물들이 제 심장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제 집을 담보로 한 3억 원의 빚이 저 화려한 풍경. 어딘가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니 핸들을 잡은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들놈의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자식 집인데도 허락 없이 오면 불편해하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벨을 눌러야 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저를 보는 아들놈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또 왜 왔나 싶은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거실에 앉자마자 가압류 통지서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아들놈은 서류를 쓱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기더군요. 그 옆에서 과일을 내오던 며느리는 사과 조각을 접시에 놓으며 차갑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이거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어요. 근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아버님은 연금도 나오시고 집도 있으시니까 저희보다는 사정이 좀 나으신 거 아니에요? 막상 마주하고 보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입으로 해준 전세금으로 송도 아파트에 발 뻗고 사는 놈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애비한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얘야, 나으신 게 아니라니. 당장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내가 상무 시절에 너희 어떻게 키웠는데. 내 노후 자금 다 털어서 너희 해줬으면 최소한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말해줬어야지. 아들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쏘아보더군요. 아버님, 그 돈 저희가 그냥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민준이 물려주실 유산 미리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잘 돼야 아버님도 나중에 간병인 쓰고 편하게 지내시죠. 지금 저희 집 대출 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저희 보고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제 아들이 며느리 뒤로 숨는 걸 보고 제 마음속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삶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미리 받아낼 유산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 뼈아픈 진실이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나간다. 내가 잘못 왔다. 도망치듯 아파트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남동공단에서 큰 소리 치던 최 상무는 어디 가고 자식에게 구걸하다 거절당한 늙은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만 있으면, 집만 있으면 자식이 효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가진 걸 다 내주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유통기한 지난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동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 미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후 집에서 요양 중인 아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아까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어. 집에 딱지 붙인다고. 무서워 죽겠어. 당신 어디야? 어떻게 우리?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대부업체 놈들이 기어코 아내에게까지 마술을 뻗친 겁니다. 아직 수술 자국도 안 아문 사람에게 그 험한 꼴을 보이다니.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핸들에 머리를 박은 채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인천 송도의 화려한 야경이 제 눈앞에서 번쩍거리는데 제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아내와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 자식이라는 블랙홀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3억이라는 거금이 필요한데 제 수중에 남은 건 제네시스판 돈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가진 5억짜리 아파트가 마지막 동아줄이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얽힌 실타래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아들, 딸 집에 가서 손주 재롱 보며 내가 전세금 해줬으니 내 노후는 책임지겠지라고 믿는 분 계세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 미안함과 자괴감이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저는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장 독한 짓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9월동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거실, TV와 냉장고에 붙은 빨간색 압류 딱지였습니다. 수술 후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내가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더군요. 평생 남동공단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번 돈으로 산 우리 집인데 그 빨간 딱지들이 마치 제 심장에 박힌 대모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 무서워서 이 집 못 있겠어.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친 사고를 수습하지 못한 못난 남편,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된 멍청한 아버지. 그게 지금 제 이름표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당장 그 딱지들을 다 떼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대부업체 직원의 협박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날 아침 인천 미추홀구 하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한때 상무이사로 있을 때는 법인 자문 변호사들과 골프를 치며 대접받던 저였는데 이제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 들고 개인회생과 파산을 상담받으러 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드님 연대보증 빚이 3억 2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140만 원 나오시죠? 아파트 가액 5억에서 선순위. 담보대출 빼면 청산 가치가 너무 높아서 개인회생도 쉽지 않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하는 법무사의 목소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하는데 제 연금 200만 원은 이미 건강보험료와 관리비로 반토막이 나 있었고 남은 돈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집값 오르면 팔아서 갚지 뭐라고 생각하며 자식 보증 서주시는 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나라는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법은 눈물이 없더라고요. 그럼 제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로 두시면 곧 경매로 넘어갑니다. 낙찰되면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아드님이 송도 아파트라도 처분해서 갚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 앞 식당에서 6,000원짜리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국물이 다 식을 때까지 숟가락 한 번 들지 못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존심을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건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감을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송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들놈은 이제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아내의 수술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실밥도 채 아물지 않은 그 무릎으로 남편이 없던 낮 시간 동안 압류 딱지를 붙이러 온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했을 아내를 생각하니 피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상무까지 달았나. 내가 이 꼴 보려고 그 고생을 했나 싶은 자괴감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갑자기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거든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서 친정언니네 좀 가 있을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아내마저 제 곁을 떠나려 한다는 공포. 3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가 무너지는 집구석을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싼 겁니다.
구월동 아파트 단지 상가 앞을 지나는데 제가 한때 자랑스럽게 끌고 다니던 제네시스와 비슷한 차가 옆을 지나가더군요. 그 차를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 쇳덩어리가 뭐라고, 그 상무라는 타이틀이 뭐라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그날 밤 캄캄한 거실에 혼자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포기하더라도 내 인생 마지막 남은 조각이라도 지켜야겠다고요.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건 이제 끝내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은 부모가 다 퍼줄 때만 효도하는 거였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은 부모는 자식에게 짐일 뿐이라는 걸 저는 법원 앞 차가운 콩나물국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독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절연 선언과 함께 제 남은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언젠가는 갚겠지라는 그 희망이 여러분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인생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매 딱지가 붙은 지 2달 만에 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9월동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은 것이죠. 제값 다 받으려다가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4억 6천만 원에라도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넘게 남동공단에서 쇳가루 마셔가며 일군 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동산업소에서 잔금을 치르고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들놈이 연대보증으로 사고친 3억 2천만 원을 갚고 제네시스 할부 잔금이랑 밀린 관리비, 수술비로 받은 약관 대출까지 털어내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딱 8천만 원이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8천만 원짜리 전세금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쫓기듯 이삿짐을 쌌습니다. 이웃들 볼 면목이 없어서 새벽 5시에 사다리차를 불렀죠. 9월동의 그 넓은 거실을 뒤로하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남동구 만수동의 아주 오래된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50평대 아파트에서 쓰던 가구들은 이 좁은 빌라에 들어가지도 않더군요. 임원 시절 샀던 값비싼 이태리 소파는 골목길에 버려졌고 아끼던 장식장들도 중고업체에 단돈 몇만 원에 넘겼습니다. 여보, 짐이 너무 많아서 다 안 들어간대. 그냥 다 버리고 가자. 아내가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짐을 싸며 흐느끼는데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올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패한 은퇴자들이 고향이나 외곽으로 밀려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난다는 그 말. 제가 지금 딱 그 꼴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잘 나가는 상무님 소리 듣던 제가 이제는 만수동 골목길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걷는 초라한 노인이 된 겁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 좁은 빌라에서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병원까지 40분이나 걸린다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집을 팔고 빚을 청산하고 나니 오히려 잠은 오더군요. 매일 밤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올까봐, 대부업체 놈들이 들이닥칠까봐 떨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은 끝이 났으니까요. 비록 수중에 남은 돈은 8천만 원 전세금이 전부였지만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현금이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 140만 원과 아내의 연금 30만 원을 합친 170만 원. 이제는 이 돈을 온전히 우리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에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자동차도 팔았으니 유지비 나갈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170만 원으로 아내의 재활 치료비와 약값을 대기에는 여전히 숨이 가빴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저는 결국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던 정장 구두를 버리고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샀습니다. 그리고 9월동 예술회관역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저번에 면접 봤던. 비굴하게 웃으며 점장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요?
아내의 약값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 앞에서는 상무이사니 뭐니 하던 껍데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3시에 물건을 정리하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은 쑥 들어가고 머리는 희끗희끗한 노인이 조끼를 입고 삼각김밥을 채우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고 남의 눈치 보며 지켰던 그 화려한 감옥에서 저는 드디어 탈출한 겁니다. 비록 그 대가가 5억 원짜리 아파트와 30년의 자존심이었지만 저는 지금 만수동 빌라의 차가운 방에서 아내와 함께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합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인생은 67세에 저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더군요. 혹시 지금 자식 걱정에 주변 시선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무게에 짓눌려 사라지고 말 겁니다. 제가 겪은 이 뼈아픈 현실이 여러분에게는 부디 남의 이야기로만 남길 바랍니다. 새벽 4시 편의점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올 때면 저는 가끔 거울 속에 저에게 묻습니다. 최상무, 이제야 속이 시원하냐? 답은 예입니다. 비록 만수동 낡은 빌라로 쫓겨나 밤새 삼각김밥을 진열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남동공단 임원 시절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제 숨통을 조이던 5억짜리 아파트와 번쩍이던 제네시스,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가시 면류관을 벗어던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그저 운 나쁜 한 노인의 신세 한탄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자식은 다르겠지, 집값 올랐으니 괜찮겠지라며 안일하게 계신 분들께 제 살점을 떼어내는 심정으로 뼈아픈 조언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제발 제 가슴에 대못 박힌 이야기를 교훈 삼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자식에게 목돈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자식 전세금 1억 5천? 사업 자금 연대보증? 그때 저는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후의 돈은 뭉칫돈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자식이 효도하지만 다 주는 순간 자식은 여러분을 짐으로 여깁니다. 송도 아파트에서 외면당하던 그날의 저를 기억하세요. 차라리 자식에게 욕을 먹으십시오. 욕먹는 건 한때지만 돈 없이 무시당하는 건 죽을 때까지입니다. 내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에게도 재앙이 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자식도 편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때론 무거운 비용입니다. 9월동 5억 아파트, 그거 붙들고 있으면 부자 된 기분이죠. 하지만 거기 살면서 매달 연금의 반을 건강보험료와 관리비로 내고 있다면 그건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당장 쓸 현금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부자로 분류합니다. 기초연금 탈락하고 건보료 폭탄 맞으면서도 내 집 평수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은퇴 즉시 몸집을 줄이십시오. 자산의 무게가 아니라 현금의 흐름이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매달 200만 원 연금이 온전히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세 번째, 자존심은 은퇴하는 날 공장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오십시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은퇴하고 바로 제네시스를 샀던 겁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7,500만 원을 쇳덩어리에 쳐박고 그 차 때문에 건보료 올라가고 기초연금까지 깎였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이 여러분의 통장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어도 아내와 함께 따뜻한 방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상무고 진짜 회장입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은퇴 후 1년은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자존심 세우고 자식 퍼주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제 기막힌 1년의 기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천 9월동의 5억짜리 아파트를 떠나 만수동 낡은 빌라로 이사 오던 날
제 인생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오히려 그 낡은 빌라의 좁은 방에서 아내와 나란히 앉아 5,000원짜리 칼국수를 나눠 먹으며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진짜 평온을 얻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저 남의 불행이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강력한 예방주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만 요약해드립니다. 내 노후 자금의 1순위는 나와 배우자입니다. 자식에게 미리 퍼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비극의 시작입니다. 현금 흐름을 막는 가짜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대형차와 넓은 집이 내 품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금 체계를 미리 공부하세요. 모르면 나라에 내 피 같은 돈을 고스란히 바치게 됩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시거나 주변 시선 때문에 무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1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만수동 새벽 찬바람을 뚫고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건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저와 더 깊은 인연을 맺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 한 잔 값이면 저희 채널의 가족이 되어 더 깊은 노후의 진실과 따뜻한 조언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후원은 제가 더 현실적이고 뼈아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시면 저와 더 가까운 소통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저 최형민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최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